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제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대 문명의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수능 1번 문제에서 4대 문명이 나올 때 항상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나왔어요. 출제 1순위니까 오늘 수능 1번 문제를 완벽하게 마친다 생각을 하시고 내용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함께 배우느냐? 이 두 문명은 굉장히 서로 비교해서 출제도 많이 되지만 이 내용 요소 자체를 이해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내용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을 비교하라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그럼 여기 표에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그 요소로 성립, 발생, 자연환경 특징, 종교관, 정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요소는 바로 요거예요. 자연환경입니다. 이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끌어오셔서 비교하시면은 여긴 사실 암기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 논리적으로 왜라고 하는 그 논리로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명을 공부하실 때 핵심, 문명의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이 문명 문제는 키워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이거 어느 문명이야? 라고 유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명임을 드러내주는 고유의 도시 명칭, 자연환경, 혹은 유물, 유적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명임을 유추하면 되는 거라서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두 문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자연환경을 일단 지도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일단 뜻 자체가 이 메소가 중간을 말해요. 중간, 가운데, 사이. 중간? 포타미아. 이 포타미아는 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 뜻이 뭐예요? 두 강 사이. 무슨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중간지대에 형성된 문명.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우리가 모두 아는 굉장히 유명한 강이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3500년경에 어디서 발생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형성이 되었다. 이런 강도 알아두세요. 이제 자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서술하는 수식어가 바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거예요. 실제 모양을 보시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반달, 초승달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은 사막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막화 되기 이전이었어요. 굉장히 비옥한 초원지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요, 자연환경의 특징이 중요하다겠죠. 바로 개방적인 지형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개방적.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오고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개방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강이 비록 굉장히 비옥하고 주변에 평지도 많아서 농사가 짓기 좋기는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범람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이 아니라 비정기적. 즉 예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언제 넘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연환경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오느냐? 일단 사방에 뻥 뚫려 있다. 왔다 갔다 하기 좋다. 교통이 좋다. 이웃 나라들과 교류하기도 좋지만 동시에 침략당하기도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그래서 개방적인 지형이다 보니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역도 활발하지만 이민족의 침략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통일된 왕조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이민족이 쳐들어가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교체되고 새로운 민족이 등장하고, 그래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의 통일된 국가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 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하는 민족이 바뀌어요. 크게 세 번 바뀌는데, 여기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뭐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네, 개방적인 지형이라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잦고, 그래서 왕조 교체가 빈번했다.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하는 민족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수메르인과 아무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수메르인은요, 여기에 도시를 만드는데, 얘들이 만든 도시가 우르와 우르크예요. 우르와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가시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라가시. 자, 여기 지도에도 나오죠. 우르크, 라가시. 이게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 명칭입니다. 그리고요, 이 수메르인들이 우르랑 우르크, 라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만들며 번성하다가 아카드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카드인은 누구에게? 아무르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아무르인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아무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해요. 이 아무르인들이 기원전 18세기경 정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합니다. 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든 나라가 고바빌로니아, 다른 말로는 구바빌로니아, 같은 말이에요.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만듭니다. 그럼 바빌로니아는 바빌로니아지 왜 앞에 옛날 고바빌로니아라는 말을 쓰냐? 이 바빌로니아 왕국이 나중에 히타이트한테 망하고 새로운 바빌로니아 왕국이 또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랑 연관된.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랑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옛날 바빌로니아 왕국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는 전설적인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한 함무라비 왕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 지형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고 왕조 교체가 빈번했다. 인종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인으로 바뀌었다. 이 중에 우리는 뭐랑 뭐를 비교해야 한다? 수메르인과 아무르인을 비교해야 한다. 수메르인은 우르크, 라가시 도시국가를 만들었고, 아무르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라는 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함무라비 법전.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함무라비 법전. 자, 그리고 이렇게 왕조 교체가 빈번하고 이민족의 침략이 잦다 보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되느냐. 당장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언제 눈 뜨면 나라가 망해 있을지, 이민족이 쳐들어올지 몰라. 굉장히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혼란한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여유 있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 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먼 미래일을 고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일을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 시대 이때 메소포타미아족 사람들은 이런 혼란한 개방적인 지형에서 이민족의 침략과 왕조 교체가 빈번한 이런 혼란한 상황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의 현세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가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이 길가메시는 그 수메르인들이 만든 도시국가 우르의 왕인데요.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어떤 내용이냐? 길가메시는 왕은 왕인데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깽판을 치니까 이 신들이 분노해서 이 길가메시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신들이 사자를 보내는데, 그 신들의 사자가 엔키두라고 하는 애예요. 이 엔키두가 이제 신들의 명을 받아서 길가메시를 응징하기 위해 와서 둘이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근데 둘의 실력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치고받고 싸워도 승부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싸우다 정든다고 둘이 싸우다가 야, 너 좀 한다? 이래가지고 둘이 친구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는 둘이 친구가 되어서 1+1으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들이 분노한 거지. 그래서 신들이 엔키두를 죽여버립니다. 너는 길가메시를 응징하라고 보냈더니 네가 같은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해? 이래서 길가메시의 친구 엔키두가 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걸 본 길가메시는 충격을 받아요. 아, 결국에 내가 인간인 이상 나도 언젠가는 엔키두처럼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나도 유한한 삶을 사는구나. 그때부터 길가메시는 불로불사, 불멸을 추구하게 됩니다. 진시황 같은 꿈을 꾼 거죠. 그래서 나라도 내팽겨치고 가족도 내팽겨치고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아서 전 세계를 떠돌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찾아요. 불로불사의 영약. 근데 이걸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불로불사의 영약을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한숨 잔 다음에 내일 먹어야지 하고 머리맡에 그 약을 올려두고 잠듭니다. 근데 그 잠든 사이에 동굴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우왕 이게 뭐야 이러고 그 불로불사의 영약을 훔쳐서 먹고 달아나요. 그 이제 길가메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죠.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길가메시한테 여신이 나타납니다. 그 여신이 말하죠. 길가메시가 너 뭐하냐? 너 무슨 뻘짓거리냐?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너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거부하고 뻘짓거리만 하고 있냐? 네가 할 일은 뭔지 아니? 너 지금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주고 너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즐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지극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다신교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오히려 몇 개 없어요. 유일신이라 그러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교는 모두 다 다신교예요.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신들의 종교가 굉장히 많고요. 신들의 종교가 많다. 다신교란 얘기는 도시들마다 믿는 신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경배하는 신전이 따로 있겠죠. 그 신전을 뭐라 부르냐? 바로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 보시면 여기 사진 나오는데, 우르에 있는 곳이죠. 이 지구라트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근데 보면 어때요?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이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신전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자체는 강이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평야가 넓어서 농사짓기 좋지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비정기적으로 범람되잖아. 언제 강이 넘칠지 예측할 수가 없죠. 홍수가 굉장히 잦단 말이야. 그래서 홍수 났을 때 도망치라고 이 위가 직사각형인 이유는 홍수의 대피처예요. 신전인 동시에 대피처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랑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조금 늦게 BC 3000년경에 성립이 됐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했다면 이집트 문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하는 말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다면 이집트 문명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뭐냐? 바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러면 이집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명한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로도토스는 나중에 여러분이 서양사 공부할 때 이제 그 그리스 문명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건데, 이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책을 씁니다. 페르시아 전쟁사. 당시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있거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냥 줄여서 AP라고 적을게요. 이게 나중에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해서 또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세계랑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그리고 영화 300 This is Sparta의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 세계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격돌을 벌이게 돼요. 다리우스 1세라든가 크세르크세스 같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 그리스 세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간의 전쟁을 다룬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정반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의 비정기적인 범람이었죠. 그에 반해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의 정기적 범람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 지형의 비정기적 범람이다. 하지만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의 정기적인 범람이다. 자, 왜 폐쇄적이냐? 자, 보세요. 위로는 지중해가 막혀있고 아래로는 홍해가 막혀있죠. 그리고 이쪽 옆은 완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으로 올 거면은 이 가나안 지방이랑 시나이 반도 쪽을 뚫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쪽만 잘 막으면 이집트는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비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게 늘 우리 그 인간들에게 축복만 주지 않지만 나일 강은 진짜 축복인 이유가 왜 선물이라 그랬냐? 정기적인 범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정해진 날에만 강이 범람을 하는 거야. 애초에 범람 자체가 재앙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범람 자체는 재앙이 아니에요.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왜냐면 범람을 하게 되면 토질이 흙이 완전히 뒤섞이잖아. 그 과정에서 지력이 소모되었던 흙은 아래로 가고 반대로 아래쪽에 있어서 지력이 소모되지 않은 쌩쌩한 흙은 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범람이 어려운 거지 범람 자체는 토지의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행위야. 근데 그 범람이 예측이 가능하잖아. 정기적으로. 당연히 그 예측하는 그 범람이 예측되는 시기에서만 피해 있으면 알아서 나일강이 범람해 주어가지고 정해진 시간마다 흙을 한 번씩 리셋시켜서 토지의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자체가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줍니다. 거기다가 지형이 폐쇄적이야. 사막과 지중해 홍해로 막혀있어. 그 말은 이민족이 침입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르게 이집트 지역은 굉장히 장기간 통일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민족에 의해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그냥 오래됐다, 중간이다, 신이다. 그냥 일정한 통일왕조가 쭉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 수메르인들이 만든 우르와 우르크라면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는 멤피스와 테베예요. 이런 게 자료로 나오거나 지도로 나올 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멤피스가 나오고 테베가 한 여기쯤에 있어요. 테베. 멤피스와 테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잦은 이민족의 침입과 왕조 교체가 빈번하면서 미래 일을 고민할 틈이 없으니까 현세적인 일만 고민하는 현세적인 세계관이었다면 이집트는 어때요? 너무 살기 좋죠. 폐쇄적인 지역이라 이민족의 침입도 없어. 장기간 통일국가로 안정적인 정치적인 안정도 유지되고 있어. 거기다가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람에서 풍요로움을 선물해줘. 이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먼 미래, 사후에 내가 죽은 이후 사후 세계는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랑은 반대로 굉장히 내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현실에서의 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이 죽어서도 지속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다. 이 영혼이 나의 살아서의 영혼이 죽어서도 이어질 것이다.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라고 하는 키워드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세적인 세계관과 함께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현실에서의 삶이 죽어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이집트인들의 영혼불멸 사후세계에 기반한 내세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랑 비교해야 되는 오시리스 신화입니다. 오시리스 신화는요, 이제 이집트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신이 있었어요. 이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과 결혼을 했는데 이 오시리스의 동생 중에 세트라고 하는 사막의 신인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트가 오시리스를 질투한 거예요. 나는 사막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형은 생명의 신이라고 띵가띵가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였는데 그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가 이 오시리스의 시체를 수습한 다음에 오시리스를 되살려내요. 그래서 세트가 어이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오시리스를 죽여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부활하지 못하도록 온몸을 잘게 토막 내서 나일강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걸 또 이시스가 나일강을 뒤져가지고 그 토막난 오시리스 시신을 다 주워 모아서 또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인 호루스, 이 호루스라는
신이 삼촌 그만해요 이러고 이제 페트를 응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는데 오시리스는 이렇게 두 번의 죽음과 부활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오시리스는 죽음의 신으로 전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같은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저승을 관장하는 신으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야? 이 사람이 염라대왕, 죽음을 관장하는,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사후세계 가면은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오시리스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영혼불멸과 사후세계잖아. 나의 현실에서의 삶이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한 거,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죽어서 저승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 오시리스를 만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오시리스한테 자기 변호를 해야겠죠. 저는 살았을 때 착하게 살았습니다. 볼더프도 꼬박꼬박 올리고 힌두스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저승에 가지고 가는 편지를 사자의서라고 해요. 죽은 자의 편지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래 눈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불멸하다면 언젠간 이 영혼이 내 육체로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왔을 때 내 육체가 썩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만드는 게 미라예요, 여러분들. 미라. 근데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그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일단 사람을 해부한 다음에 장기를 다 빼내고 이제 밀랍을 채워놓고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뇌까지 다 긁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건들지 않는 부위는 심장이었어요. 왜? 심장에 사람의 영혼이 깃든다 생각을 했거든. 자, 아무튼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을 해부하고 분해하다 보니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의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들도 미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왕들은 자신의 영혼이 돌아올 미라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스핑크스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했는데 결국 키워드는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정기적 범람이냐 정기적 범람이냐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개방적이야 이민족의 침입이 작겠네, 왕조 교체가 빈번하겠네, 그러면 당연히 얘들은 현세적인 세계가 나가지겠네. 이집트 폐쇄적이야 이민족의 침입이 별로 없겠네, 장기간 통일왕조가 유지되겠네, 그러면 내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겠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치로 넘어갈게요. 정치적으로는 제가 말했죠. 청동기에 기반한 모든 초기 문명은 모두 다 어떤 형태를 띈다? 본인들의 부족한 무력을 하늘에서 빌려오기 위해서 재정일치의 신권, 신정정치의 모습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정일치. 그래서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모두 재정일치의 신권, 신정정치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자,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왕권이 강할까? 모두 다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지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그쵸, 당연히 이집트가 왕권이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통일왕조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왕을 최고의 제사장이자 전사, 신의 대리자 정도로 봤지만 이집트는 급이 달라요. 이집트는 왕을 뭐라 부르냐?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가 여러분 그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 파라오는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신의 아들이다. 신 자체다 이거예요. 신의 대리자와 신의 아들 중에서 누가 더 권위가 높아요? 당연히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훨씬 더 왕권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파라오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파라오는 EBS 교재와 시험에 나왔던 파라오 람세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 람세스 2세는요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끈 왕인데 이 사람이 뭐로 중요하냐면은 이 람세스 2세가 지배하는 이집트가 나중에 누구랑 싸우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무너뜨린 고바벨로니아 왕국을 무너뜨린 히타이트랑 싸우게 돼요. 이 철기에 전파된 히타이트랑. 이게 바로 카데시 전투라는 거예요. 카데시 전투. 제가 지금 전투를 W라고 쓴 겁니다. 이 카데시 전투,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이겼냐? 기록은 달라요. 이집트 기록에는 이집트가 이겼다, 히타이트 기록에는 히타이트가 이겼다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히타이트가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히타이트의 기록에는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이집트를 개박살냈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집트의 기록에는 우리가 위기에 빠졌지만
우리의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가 하늘에 기도를 올리니까 우리 이집트의 신들이 출동해서 이 히타이트를 물리쳐 주었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졌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정신승리하는 거지. 자, 이거 문화. 이 부분은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문화는요, 여러분들. 자, 모두 문자가 있다고 했죠. 문명은 행정작업과 세금을 걷기 위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분 뭐가 가장 많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냐? 바로 진흙이에요. 강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비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 강의 범람에 형성된 진흙, 그 진흙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그 진흙을 가지고 점토판을 만듭니다. 자, 근데 이 점토판에다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찰흙, 지점토나 찰흙 가지고 놀아보셨죠? 그 지점토나 찰흙에 무언가 무늬를 새기려면 찰흙칼이 필요하잖아요. 그 뾰족한 칼. 마찬가지예요. 이 점토판의 문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뾰족한 쐐기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를 사용했다. 여기 보시면은 딱 그림 보면 이해가 되죠? 어떤 느낌인지. 어릴 때 찰흙 가지고 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대등으로 만든 이 쐐기를 가지고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새겼다. 그래서 점토판과 쐐기 문자를 사용했다. 그럼 이집트는요? 이집트는 그 나일강 옆에 자라는 풀 중에 파피루스라는 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일강 옆에서 자라는 풀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쫀쫀하고 여러 가지로 품질이 좋아.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엮어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상형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워딩에 실수를 했네요. 파피루스, 그러니까 나일강 옆에 자라는 파피루스를 엮어서 그 종이 대용을 만든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때는 종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를 엮어서 종이 비슷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상형 문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는 도대체 언제부터 쓰이게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종이는 굉장히 늦게 쓰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는 한 나라, 나중에 배울 건데 한 나라에서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종이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 이 당나라 시기 때 당나라가 이슬람 왕조 중에서 아바스 왕조랑 갈등이 벌어져요. 비단길의 소유권을 놓고서, 실크로드를 놓고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전투를 바로 우리가 탈라스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라스 전투. 이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당나라는 패배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비단길의 소유권이 아바스 왕조에게 넘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아바스 왕조의 포로로 잡힌 당나라인들 중에서 종이를 만드는 제지 기술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제지술이 전래된 거예요. 어디로? 이 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계로. 그래서 정리하면은 한나라 시기에서도 후한 시기 환관 체륜에 의해서 발전되고 개량된 제지술이 이 당나라를 거쳐서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고 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종이는 늦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점토판 쐐기 문자냐, 파피루스나 상형 문자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늘 인생이 불안하다 보니까 늘 하늘에다가 미래를 묻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태음력과 육집진법이 발전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일을 양력 기준으로 쓰죠. 이게 그 태음력과 태양력 두 개가 있어요.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과 태양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을 썼고 육집진법을 썼어요. 그에 반해 이집트인들은 태양력을 썼고요. 십진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좀 기억하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음침해.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모르잖아. 늘 이 이민족의 침입에 왕조 교체가 빈번하고 현세적인 세계관에 막 좀 음침해. 그러니까 얘들은 어두운 달을 좋아하는 거야. 태음력 육십진법. 그에 반해 이집트인들은 늘 밝아. 늘 해맑은 태양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래서 밝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십진법. 이렇게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수메르인, 아카르인, 아무르인들 중에서 아무르인들이 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만들고 이 아무르인들이 만든 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설적인 왕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얘들아,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어떤 지형이라고 했죠?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굉장히 교류와 분쟁이 빈번한 곳이란 말이야. 교통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상공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다시 한번 너무나 개방적인 지형이라 교통이 좋고 침입도 많지만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워낙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모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 거래도 활발하지만 분쟁도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 이거 왜 세일 안 하냐? 야, 이거 왜 사기치냐?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이런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각종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함무라비 법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까? 법이 굉장히 엄격하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야 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 나온 게 함무라비 법전이니까 굉장히 엄격해야 돼. 함무라비 법전은 보복주의입니다. 복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똑같이 복수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우리가 보복주의, 다른 말로는 복수주의라고도 하고 동해 보복법이라고 돼요. 똑같이 예를 들면 눈, 이 똑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하나 주의할 거는 그럼 이 원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냐. 그러니까 막말로 왕이 노예의 눈을 빼면 노예도 왕의 눈을 빼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신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인의 눈을 뽑으면 눈을 상하게 하면은 그 노예의 눈을 뽑는데 반대로 자유인이 노예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벌금 내고 끝이야. 이런 식의 신분별 차등 적용의 모습을 보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법전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엄격한 보복과 복수주의가 왜 나왔다 그랬죠? 네, 상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갈등을 통제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오시면 당신의 재산이 상할 일 없이 당신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당신의 재산이 상할 일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 당신에게 피해를 끼친다? 똑같이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서 상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과 복수주의를 미개하다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결국 이렇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복수의 규정을 마련해준 이유는 요거야. 혈족 간의 씨족 간의 사적인 집단 보복, 혈족 간의 사적인 집단 보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 씨족 공동체 혈족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의 뭐 다른 사람이 제 이씨 집안인 이현규의 뭐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이제 이거는 혈족과 혈족, 가문과 가문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이래가지고 무장을 한 다음에 김씨 집안에 쳐들어가고 또 김씨 집안에 살아남기에 반격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의 사법체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혈족들 간의 사적인 집단 보복이 빈번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막은 거죠. 너희들의 개인적인 복수 하지 마라. 국가가 나서가지고 너희들의 복수를 사법적인 체계를 해줄 테니까 너희 혈족들 간의 사적인 보복은 더 이상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굉장히 나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아부신벨 신전, 투탕카멘 마스크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아부신벨 신전은 왕과 왕비의 거처예요. 이것도 EBS 교재에 나온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학도 발달했고, 그리고 얘들아 요거 천문학과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전했다. 이게 왜 발전했을까? 나일강이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거 왜 이래?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찰하고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야. 매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물이 범람을 하는구나 라는 게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한번 범람하면 그 전에 토지의 경계가 다
어그러지잖아.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고 난 이후에 다시 토지의 경계를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를 측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예측하고 그걸 뒷정리하는 과정에서 천문, 측량, 기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발전했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범람을 시기별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시기별로 물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는가. 이때 사람들의 삼각형의 그런 넓이를 구하는 것도 알았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밑변과 옆변 이런 식의 삼각형의 원리도 알 정도로 측량술과 기하학과 천문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BC 1500년경에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나중에 BC 7세기에 이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하는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는데 망하진 않아요. 정복됐다가 망하진 않고 그들의 지배를 받다가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게, 그 이후에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악티움의전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우는데 이 중에서 이집트는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가 중심이 되어서 안토니우스의 편을 들어요. 하지만 승리자는 옥타비아누스였죠. 그래서 결국 이 악티움의전 이후에 이집트는 완전히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그게 몰락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좀 여러분이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그게 결국에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 나올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런 각종 키워드랑 이런 것들이 막 자료에 나오고, 자, 이게 뭐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자,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골라봐. 자, 이거 뭐야? 이건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거 이집트 문명이지?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골라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좀 더 심화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어. 작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수능 완성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도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수메르인과 아무르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발문도 교묘하게 달랐어. 이 문명에 대한 설명,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문명에 대한 내용으로 뭐 옳은 것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국가, 다음 밑줄 친 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 수메르인과 아무르인을 구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나온 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도 아무르인들이 만든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낸 거야. 그리고 이제 오답선지로 우르와 우르클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이거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렵게 나올 때는 수메르인과 아무르인을 구분하게 나온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도 수메르인과 아무르인을 구분하게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들 정리하시고 탐구 자료도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인도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